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28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랜만에 완전체네요. 완전체. 아니, 일주일 만에 왔는데 왜 자꾸 아니, 이질감 뭐 느끼게. 하셨어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지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태원을 살짝 지나갔었는데 그래서 예. 진짜요? 아, 진짜 이 시국이에요? 아니 카페 갔었어요. 아, 카페 가신 예. 거예요? 근데 명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카페를 갔습니다. 근데 네. 제가 그래서 약간 어떤 저도 모르게 혹시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 검진을 받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깐 그런 휴식 시간을 가졌죠. 그 회사에서도 휴식 가지셨잖아요. 이게 적응되세요 지금? 예. 제가 그때 마침 또 휴가를 딱 냈었을 때 그 기간이 겹쳐가지고 네 그때면서 회사에서도 좀 푹 쉬고 이래서 약간 그 느낌이잖아요. 말출 느낌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출은 그 군대 다시 들어가면 며칠 있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관이 없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신병휴가구나. 그렇죠. 돌아가기 싫고. 네, 신병휴가. 저 사장님 왠지 좋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사장님 보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아, 사장님한테 너무 하시네. 대표님입니다. 네. 적응 잘 되시나? 어떠세요? 그러니까 회사? 어때요? 일하는 게 쉬다가 오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쵸, 진짜 힘들어요. 예. 쉬어서 체력을 충전했는데 그만큼의 체력을 쓰는 느낌? 충전한 만큼 더 쓰는 느낌? 노동도 시켜요 회사에서? 아니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일을 할 때 해명은 건너뛰고요. 대표님 땅땅님은 혹시 어떻게 뭐 하고 지내셨어요? 저는 이번에 이슈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좀 이렇게 계속 체킹하고 공부하고 그랬었어요. 이번 주는 진짜 공부했어요. 네, 책도 읽고. 무슨 책 읽으셨나요? 책 요새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침묵주의보라고 음. 언론사의 어떤 실상을 쓴 소설인데 좀 있으면 드라마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래서 그거 좀 읽고 했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또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저기 앞에 있는 쉼없이 걸어 네. 촛불을 만났다. 이거 다들 읽으셨죠? 그럼요. 근데 그 진짜 최민희 전 의원님의 그 걸어오신 길이 느껴져가지고 근데 진짜 안타까웠던 건 여전히 TV조선의 힘이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에선 뽀록은 났지만 그래도 막강하다는 게 느껴져가지고 오래 전부터 이 활동을 해오셨다는 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놀랄 수 있었던 진짜 긴급 재난 지원금이 또 서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준 그 긴급 재난 지원금으로 이 책을 구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달타령님은 저는 지금 5.18이 어제였잖아요. 그래서 어제 광주를 직접 가서 현장에서 생방송 촬영도 하고 그리고 사실 제가 그 개인 채널이 1만 구독자가 넘은 지 좀 됐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Q&A를 하려고 질문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생방송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같이 광주에서. 생방송을 봤는데 광주였잖아요. 또 네. 거기서 선글라스를 처음으로 벗으셨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제가 이제 최초 공개를 해가지고 선글라스를 이제 벗고 얼굴을 공개를 했는데 제가 그 시청하고 계신 분들한테 다 여쭤봤어요. 그래서 근데 그 시청하고 계신 이후에 또 댓글이 또 달리잖아요. 거기서도 그렇고 반응이 일단 새날에서는 쓴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쓰고 왔습니다. 혹시 많은 분들께서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또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하도록 안 하겠습니다. 달리면 웃기겠다. 안 달리면 관심이 없는 거야. 이든 말든 상관없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뭐 뜻에 다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를 전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번이면 그러니까 1번을 남기면은 1번을 남기면은 지금처럼 쓰는 거고 2번을 남기면은 이제 벗는 걸로 2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미리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달타령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광고에서 찍었던 생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몇 분 몇 초에 나오나요? 그게 대략 다 그냥 가만히 봐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하죠. 와, 거의 7개월 만이네요. 시작한 지. 네, 그렇게 그죠. 거의 벌써 그죠.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언제쯤이었죠? 12월이니까 7개월까지 아닐 것 같고 12월인가요? 저희 10월? 선거 기간에 그게 돼갖고 아마 한 반년쯤 안 되게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12월에 영상을 올린 거 아마 12월일 거고 준비는 좀 더 오래 전에 했고 한 4개월 정도 걸린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뭐 정치 쪽에서 또 청년 유튜버로 10,000명 찍는 게 쉽진 않은데 더 많은 그 청년 유튜버들도 앞으로 소개시켜 드릴 거라서 이걸 보시는 분들이 많이 힘을 합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유튜버가 필요하니까요. 그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5.18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할 건데
그거에 앞서서 좀 간략하게 일베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KBS 주진우 라이브 월화 5시 40분에 하고 있거든요. 여기 와서 또 각자 광고 홍보 아니에요. 그 코너를 하고 있다는 거를 전하려고. 정보 전달. 네, 정보 전달. 그냥 팩트 전달인데 거기서 하는 게 뭐냐면 이 요즘 청소년들,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영향력 끼치는 그런 커뮤니티들, 일베가 대표적이죠. 그런 사이트들 모니터링을 하는 건데 이번에 대표적으로 크게 봤을 때 3가지가 주 이슈였어요. 하나가 그 아직까지도 부정선거. 심지어 그 부정선거 안 무는 사람들까지도 다 까고 있어요 지금. 뭐 그거는 저번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니까 패스를 하고, 두 번째가 5.18. 이거 최근에 그 KBS 라디오 들으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여기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근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쉽게 말해서 거기서는 여전히 얘기한 게 그 폭동절이다. 그리고 이게 폭동에 의한 거다. 그리고 북한군이 개입한 거다. 요거를 이제 지만원 씨가 그 주장을 좀 대표적으로 했고 그걸 여전히 받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여론을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뭐 썩 내키든 안 내키든 유승민, 장제원, 주호영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도 광주에 가고 뭐 사과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한마디로 맞아. 진보 보수의 개념이 아니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선 여야 할 거 없이 다들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역사를 바로 잡아가야 된다는 데 좀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물론 슈퍼여당이 탄생해서 좀 억지로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 진정성을 따지기 이전에 불과 작년 2월에 그 자유한국당 시절이죠. 망언. 네, 망언을 했었죠. 대표적으로는 김진태가 있고 뭐 그래도 뭐 김순례, 이종명인가요? 예. 아무튼 그 사람들이 망언한 걸 두고 나경원이 뭐라 했습니까? 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 역사에는. 그렇게 해서 제가 최근에 또 영상을 다뤘거든요. 그분 참고로 지금 서울시장 준비하고 있답니다. 아직 놓지 않으셨군요. 아직 놓지 않았어요. 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아무튼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보통 대부분의 여론과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보면 그걸 누가 믿냐, 그런 걸 뭐하러 여기서 얘기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커뮤니티를 모니터링 하다 보면 저도 가끔씩 이게 뭐지? 하고 헷가닥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완전히 저쪽에선 주적으로 찍힌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그걸 가만히 보다 보면은 되게 그럴듯한 내용들, 예를 들어서 영어로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전 모르잖아요. 거기 밑에 번역이라고 하는 얘기들 보면 뭐 시민들에 의한 폭동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고, 무슨 영상 갖고 와갖고 이게 그 북한군이 우리의 군인을 막 버스로 치고, 그게 북한에선 또 자랑스럽게 탈북자에 의하면 그런 영상들을 북한에선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당연히 터무니도 없는 얘기지만 사리분별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애초에 좀 이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중에서 뭐 하나라도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서 그들의 실체를 계속 알려야 된다. 이걸 외면하면 결국엔 그들한테 까방권이 생기기 때문에 그들만의 어떤 그 주장들이 어느 순간 이 사회를 뚫고 침범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내용도 있었고, 다음으로 이제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뭐 조금 이따가 시간이 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겠지만, 그리고 아마 개개인의 생각도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그 조선일보가, 제가 최근에 영상을 이제 아마 곧 다룰 예정인데 거기선 얘기를 했었거든요, 라디오에서. 조선 일베다. 무슨 말이냐면 일베에서 누가 그 윤미향 당선자가 과거에 그 일본 과자 먹은 거 그 사람들하고 그걸 막 올려요, 일베. 흥했어요. 그게 다음날 5월 17일에 16일에 그게 올라오고 17일에 조선일보에 그 내용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그 다음날 또 일베에 다시 올라왔어요. 야, 조선일보도 이게 받아 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조선일보를 또 까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댓글 보니까 얘네들은 지 필요할 때만 일베 거 갖다 쓰고 막 부정선거는 왜 다루지도 않냐 이러면서 또 싸우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조선일보가 일베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를, 일베가 전까지 계속 심각하다고 하는 얘기가 조선일보의 그럴듯한 얘기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신문, 그러니까 조선일보 하면 뭔가 되게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팩트를 체크한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고, 일베는 그냥 애들이나 보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같아요. 이게 저는 그러니까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일베 그딴 거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끼리에 서로 계속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끼리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전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고, 결국엔 그래서 조선일베라는 얘기를 듣는 이유가 이런 데에 있고, 일베를 폐쇄할 수는 없더라도 그들이 잘못된 거를 계속 알려야 된다고 저는
저는 꾸준히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따가 시간이 좀 되면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의 핵심 주제가 이제 5.18이니까 그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5.18에 대해서 어떤 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실래요? 편하게. 일단 네, 제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와서 본인의 진정성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 와서 사과를 하고 이물 연행진곡을 같이 제창을 하는 그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다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 국민들이 같이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되게 감동을 받았고 최근에 저는 이제 여론조사를 봤을 때 리얼미터가 15일에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헌법 전문의 5.18 정신을 명시하는 것을 국민 10명 중 6명이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한 60% 정도가 나오는데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30대, 40대, 50대 연령대에서는 다 60% 이상인데 60대에서 53.1% 그리고 70대에서 39.6%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40주년이잖아요. 그때 60, 70대 연령대 분들은 당시에 사회에서 가장 활발한 사회 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이 분들이 왜 이렇게 5.18에 당사자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들었어요, 저는. 뭐 다른 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명 중에 6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아까 희두 씨가 말씀하셨던 어떤 왜곡, 5.18 역사에 대한 왜곡에 대해서 처벌을 하자 이런 입장들이 국민들 중에 10명 중에 8명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쟁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역사고 사실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지켜줘야 되는 어떤 하나의 가치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혹시 달타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게 저희가 옛날에는 광주 사태라고 불린 적도 있었잖아요. 이게 제대로 아직까지도 진상 규명이 안 되고 있는 사건이긴 하지만 이거를 그런 식으로 광주에만 묶어놓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어떤 정치인분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상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게 광주에만 한정된 얘기가 아니라 이거를 빼고는 정말 우리나라 역사를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큰 일이었고 국가에 의해서 자행된 폭력이었고 너무나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이 많이 됐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번에 새롭게 사실 알았어요. 40주년인데 아직도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많거든요. 예, 그만큼이나 계속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는데도 이렇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 좀 놀랍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하고 저는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세월호에 대한 생각도 좀 나더라고요. 이게 지금도 벌써 지루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문제들이 하루빨리 진상규명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뭐 다들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답답하고 진상규명해야 되고 그러면은 제가 드는 생각은 그럼 우리가 청년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뭐 혹시 각자 생각해 본 거 있으세요? 5.18이라는 주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세대마다 이거를 겪었던 세대가 있고 저희 세대는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역사책으로 이제 보고 영화로 보고 문화로 이제 알게 된 그런 역사적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리는 목소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중도, 그러니까 정말 예전에는 우쪽, 보수 쪽의 어떤 5.18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시선들에서 이제 청년들이 그거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상 규명이 되어야 되는 사실이라는 걸 청년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진짜 젊은 세대들이 계속 앞으로 끌어나가는 세대들이 정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저도 솔직히 말하면은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뭐냐면 국사나 이 교육 과정에서 현대사 부분을 굉장히 건너뛰는 경향이 있다고 저희가 한번 저번에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광주 이 5.18에 대해서 사실은 국사 시간에 배운 것보다도
영화나 만화나 이런 걸로 더 많이 배웠어요. 제 경우에는 네, 예, 맞아. 26년이라는 강풀 작가님의 만화 그게 영화로도 나왔었는데 맞아. 그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화려한 휴가도 다들 보셨잖아요. 저도 이제. 그걸로 처음 알게 됐어요. 네네네. 화려한 육아로. 예, 네.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많이 배웠는데 저는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이게 역시 문화예술의 힘이 굉장히 하구나. 크다. 네. 네, 이런 걸로 많은 분들에게 좀 알릴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런 이벤트들을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청년이 주도적으로 뭔가 계속 뭔가 알리고 이슈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찬우님. 저는 감성팔이라고 말하잖아요. 일베에서 뭐 그런 영화들을 만드는 걸 보면 되게 막 집 짜내려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비하를 하는데 저는 이 젊은 청년 세대에서 그런 감성팔이라는 단어에 안 휘둘렸으면 좋겠어요. 되게 슬픈 현대사의 슬픈 역사고 그걸 보고 슬픔을 느끼는 게 당연한 거고 그 전두환 정권 그 세력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게 당연한 건데 마치 그게 어떤 비이성적인 것처럼 감성팔이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그거를 뚫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슬픈 게 당연하지 니네가 비정상적인 거다. 당연히 사람이라면 그 영화를 보고 분노를 느끼고 슬픔을 느끼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애들끼리 있으면 야 우냐? 막 이러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아니야 막 이런 그런 문화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때 저는 좀 그 오그라든다라는 말도 되게 좀 뭐 부작용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최근에는 안 쓰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감성팔이라는 단어에 휘둘리지 않고 이게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것 같은 게 제가 한번 그런 상황들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일베가 막강한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한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건 제 접근 방식인 거예요. 누구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몽둥이가 약이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가르쳐야 된다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앞에 이렇게 쭉 말씀하신 걸 제가 일베의 사고 방식으로 이렇게 쭉 들어보면 이게 여기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네. 이렇게 하면 뭔데 가르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갔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이제 숙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네. 팩트는 이미 정말 많이 진작에 나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헬마우스 같은 것도 네. 청년들 청소년들 버전으로 팩트를 전해주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댓글 맞아요. 보면 끔찍하거든요. 무슨 뭐 왕 뭐다 CX이다 뭐 이런 그 유튜버들이 있어요. 좀 저쪽 버전의 청년들이거든요. 완전히 그 뭐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끔찍한 영상을 다루고 있는데 그쪽은 되게 그 감성을 잘 건드려요. 오히려. 그러니까 네. 참 이게 열받는 게 그들이 감성 발휘한다 뭐 한다 하면서 그들이 정작 감성을 되게 잘 건드리고 재미 혹은 분노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만들어내고 있어갖고 이거를 제가 생각했을 때도 어떤 뚜렷한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설명하기도 어렵지만 일단 팩트 나열로는 전하는 건 이제 거의 어려운 시대가 됐다. 왜냐면 특히나 그거를 겪었던 이걸 보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의 그 시대를 겪으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뭐 부모님께서 혹은 뭐 주변 사람들이 그걸 겪었던 심지어는 정말 그 주변인들 중에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희생당한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지금 새날을 보시는 분들은 근데 아까 그 땅땅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겪은 세대가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 특히 90년대생들은 이거를 뭐 만화나 영화나 아니면 뭐 국사, 역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럼 이게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아서 뭐 하는데 그게 폭동이든 민주화 운동이든 무슨 상관이야 내 삶에. 나는 지금 스펙 쌓는 게 중요한데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야,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역사에 대해서 너 그런 가치 갖고 하는 순간 요즘 흔히 말로 꼰대가 되는 거죠. 젊은 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팩트 나열하고 분노하고 열받은 건 다 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진짜로 효과적으로 이걸 바꾸려면 청년들 그러니까 팩트 나열은 계속 돼야 돼요. 아직까지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건 국회와 그러니까 입법을 통해서 더 이상 혐오를 못하게 차단하고 그리고 팩트를 계속 그 다음에 찾아내면서 그건 뉴스라든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계속 다룰 필요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 청년들은 좀 다른 방식도 필요하지 않나. 누구는 계속 그 진실을 전하기도 하지만 일단 얘네들의 심리를 전 이해해야 된다 보거든요. 그게 네. 안 되고서는 계속 분열만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게 아무리 맞는 말을 해봤자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쪽에서는 온갖 혐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폭동이다 그다음에 북한군 개입이다를 기정사실화하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완전 끝과 완전 끝에서 만나는 순간 어느 순간 대화 안 되니까 난 그냥 버릴 거야 라고 해버리고 그냥 욕하고 끝나거든요. 보통 그 댓글들 반응을 보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팩트를 전하는 사람이 패배를 해요. 저는 그게
그 결국에는 외면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까지 왔다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들여다보고 뭐 새날에서도 기회가 된다면 청국장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그들을 모니터링하고 계속 전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제 유튜브 안에서 이걸 꾸준히 해봤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걸 봐서 뭐하냐. 나도 얘네들 싫은데. 근데 그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어떤 유형을 가진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그런 데에 빠지는지, 이런 것들을 저는 계속 알리고, 그럼 이들을 들여다보고 내 아이들이 혹은 어떤 이유로 그런 데에 빠지게 되는지. 왜냐면 그들도 누군가의 자식이거든요. 뭐 실제로는 모르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결여된 상태에서 너넨 틀렸어라고 하는 순간 전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걸 겪지도 않은 세대들은 전 더 멀어질 것 같아서 사실 이거 되게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뭐 오늘 여기서 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꾸준히 저희가 특히 제가 앞으로 그 라디오를 통해서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이들의 심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시대가 왔다라고 저는 계속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분명히 그런 거에 영향을 받게 되고 이들이 양지로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는 어떤 지원, 이게 일종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북한의 뭐 햇볕 정책이다, 아니다, 이런 걸로도 엄청나게 의견이 나뉘듯이 저는 모든 일배를 하는 사람들이 다 쓰레기다 이런 식으로 주장 절대 안 하거든요. 네. 분명히 그렇게 된 배경도 있을 것이고 그 어떤 부모님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외면했던 거라든지 폭력적인 거라든지 어디 가서도 하소연할 수 없는 이들의 어떤 그 고충 같은 것들을 은근히 풀어주는 데가 또 그런 사이트들이에요. 이게 동질감을 주고. 그렇죠. 그러면서 같이 같은 집단 내에서의 공감대 형성이 되고 이들이 그걸 통해서 힘을 얻고 주목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만 보면 제가 뭐 거기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거기를 무조건 절대적 악으로 규정하는 순간부터는 이들과 일단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전 특히나 그리고 1020 세대를 거기서 너무 잘 공략하고 있다고 생각 들고 10년 전부터 모니터링을 해왔다 보니까 전 그래서 정말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이거에 대한 그 변화를 추구하려면 완전히 이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들으면서 약간 생각이 들었던 게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거는 극좌나 극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베를 극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게 포인트냐면 1020 세대에서 여기에 되게 매력을 느낀다는 게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4050 세대에서 일베를 한다 이러면 저희가 막 그래? 그럼 너네는 그렇게 생각을 해. 우리랑 다른 거니까 라고 틀렸든 다르든 우리가 신경 쓸 거 아니야. 근데 희두 씨가 지금 생각을 하는 건 여기서 청소년들이 너무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화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를 지적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이미 10년 전부터 성공을 했죠. 또 MB 때 그게 그래서 또 치밀하게 작업을 했잖아요. 아예 심리 전담반까지 붙여가지고 막 심리 교수나 이런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굉장히 그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걸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이걸 맞춰갖고 전략을 짰고 실제로도 지금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라든지 각종 사이트들의 그들의 어떤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걸 무조건 받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똑같은 콘텐츠들이 다방면으로 쫙 퍼지고 있어요. 이걸 막아내려면 이거는 뭐 단순히 어떤 유튜버 한 명의 목소리나 어떤 한 방송에서 가능한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게 잘못된 짓을 했을 때는 똑바로 박제를 하고 해야지 외면을 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거는 10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권이 어느 정도 개입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예컨대 지금처럼 뭐 북한군 개입설 이런 게 없고 자 국가에서 전두환 씨에 대한 어떤 처벌 그리고 응징 이런 게 있으면은 더 이상 큰 얘기가 거기서 많이 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문화를 만들어주고 제도권에서 이렇게 앞장서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하면은 뭐 1020 세대에서 또 북한군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할 것도 아니잖아요. 전두환 씨가 확실히 처벌이 되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진실 규명 같은 건 국가에서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친일 찬양 금지법이라든지 뭐 역사 왜곡을 했을 때 처벌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홀로코스트를 부정을 하게 되면 뭐 오스트리아에서도 그렇고 다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지금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게 된다고 만약에 지금 가정을 해놓고 생각을 해보면 또 저쪽에서 가져올 프레임이 너무나 뻔한 거예요. 내가 그러면은 정부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말도 못하냐? 이게 민주주의냐? 이게 진보들이 좌빨들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거냐 하면서 반발이 또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또 어느 한편으로는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교묘한 방법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행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러면 빠져나가는 뭔가를 또 개발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결론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밖에 네, 없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맞아요. 진짜 이거는 민간 차원에서 사람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맞아요. 그 각자의 역할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이걸 맞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냥 막연하게 정치인들이 해야 될 거야. 유튜버들이 얘기하면 돼가 아니라 뭐 영상을 퍼날라 주신다거나 누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을 때 그걸 피하고 막 뭐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이거는 얘기를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얘기를 하고 왜 그런 배경으로 빠졌는가에 대해서 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이게 뭐 게임도 그렇고. 제가 이번에 그 5.18 전에 3주 동안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그 강의를 찍으러 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강의도 찍으면서 강의도 듣고 또 황희도님께서 추천해주신 책을 한 권을 구해서 읽었어요. 그 창비에서 나온 이제 민주화 운동을 시리즈로 만든 책인데 만화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는 뭐 만화나 영화로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도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아무리 말해도라는 이름의 책이거든요. 근데 그게 읽어보면은 지금 10대인 아이가 그 5.18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때 이제 광수 얘기가 나와요. 광수를 이제 뭐 앞에 파는 포장마차에서 어떤 아저씨가 하나 알려준 것 때문에 나는 근데 이런 정보가 가지고 있어. 친구한테 이제 교감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야, 근데 이거는 뉴스에서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마치 자기가 정보 우위를 점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일베에서 사실 돌아다니는 정보들이 굉장히 그런 게 많잖아요. 어디서도 안 알려주는 건데 여기 오면 뭐 이런 정보가 있다. 이런 거에 빠져드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 일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또 거부감이 있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일베 이제 그 공감 능력이 없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아까 희두님 말대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평해전 같은 경우에 그럼 이 사람들은 나라 지키다가 죽었는데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홍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세월호 때도 막 어묵이라고 오뎅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거 보면 특정 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자화시키는 게 있는데 그게 분명 희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세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만이 통하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를 혹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하시다 보면 이분들을 어떻게 파악을 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점점 찾아 나가고 계신가요? 그쵸. 주위에 조언을 구하는 데도 많고 좀 체계적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뭐 혼자서 모니터링 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주위에 이런 거에 심리 쪽에 좀 강하신 분들, 뭐 이런 거에 패턴을 잘 분석하는 분들, 뭐 주위에 좀 조언을 많이 구해서 매주 그 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 향후에는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더 높아지면 시청자들의 요구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뭐 새날에서 별도의 코너를 하나 또 더 만들 수 있다든지. 왜냐면 여기서는 워낙 또 다양한 얘기들 청년들이 얘기를 하니까 아예 그냥 그걸 모니터링해서 이들이 객관적 여론과 그다음에 일베에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럼 이거에 대한 반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전문적인 분하고 뭐 예를 들어서 푸나님하고 같이 하게 된다면 그런 걸 계속 얘기를 해야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그걸 또 퍼나르면 이게 논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게 진짜 필요하다고 때로는 생각해요. 그리고 논리만으로는 되지도 않기 때문에 어떤 시점으로 이들이 얘기를 하는지 그럼 그거에 대한 적절한 공감하고 그들을 또 비판도 하고 그런 거가 저는 일단은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다는 게 전 제일 큰 지금 이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베는 그냥 쓰레기야. 보지 마. 이게 대부분의 제가 유튜브에서도 이런 거 몇 번 하면 대부분이 그런 반응을 많이 보이세요. 똥 퍼오지 마라.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외면한 대가를 이제야 치른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멀쩡하던 사람이 간장 끼얹고 그 아프리카 대통령 돼갖고 얼마 전에 사람이 얼마 전에 복귀했다고 지금 또 인기 영상 1등 올라갔더라고요. 그분도. 네, 인기 며칠 동안 원래 그런 1위였어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진짜 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강의를 하거든요. 학교에서 한 반에서 3등 정도 하는 되게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딱 그 정도 비유하자면. 근데 그런 애가 갑자기 너네들 막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는데 대학교 갔더니 간장 끼얹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주위에 친구를 떠올리면서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일베 시청자들이 그를 점점 더 괴물로 만들고 그 사람도 거기에 이게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그거를 단순히 그 사람의 책임으로만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 비슷하잖아요. 언론도 실컷 이렇게 부추겼다가 어느 순간 논란되면 꼴이자로 난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구조들이 되게 비슷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강연도 다녀야 되고 유튜브 영상도 해야 되고 또 저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분들이 나오셔서 뭐 심리학과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도 좀 나오셔갖고 그들의 심리를 좀 말씀해 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계속 덮어두고 있다 터졌다고 봐요 저는. 이게 앞으로 그리고 또 5년 10년 동안 또 꾹꾹 누르면 더 터지는 거죠 이건. 전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으려면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물론 그걸 비판하는 건 그대로 하는 거고 별도로 또 다른 대책이 전 있어야 된다고 꾸준히 10년 전부터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아무튼 네, 5.18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100까지 넘어왔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좀 더 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소식인데요. 그 한명숙 전 총리님 네. 지금 되게 충격적이죠. 네. 역시 그 윤석열이다 이 생각이 들었고 뭐 윤석열 때는 아니었죠. 근데 그 검찰 내 특수부 네. 그 특수부들이 지금 그래서 이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이렇게 형사부 그 검사분들과 같이 식사를 했던 걸로 또 문화일보나 이런 데선 공격을 하는 걸 봤는데 뭐 아무튼 좀 설명을 누가 해주실래요? 네. 여러분들께서 그 갑자기 엄청 화제가 돼가지고 저도 막 단독 이렇게 뜨는 언론 기사들을 봤는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한창 너무 이슈였고 한명숙 총리께서 당시에 자기가 한 푼도 받은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 실형을 받고 사시게 된 거죠. 이게 경위를 따져보면 처음에 곽영욱이라는 분이 돈을 줬다고 검찰이 얘기를 해서 사건 경위를 이렇게 대조해보다 보니까 말이 너무 안 맞고 진술이 바뀌었어요. 돈을 안 줬다고. 그래서 그 사건은 그대로 없어지게 됐고 근데 그 사이에 또 다른 분을 찾은 거예요. 검찰에서. 그래서 이분이 9억 원을 한명숙 총리에게 줬다. 이 한만호 이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이 사람이 돈을 줬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 한만호 씨가 남겨놨던 비망록에 의하면 이게 다 가짜였고 자기가 거짓 진술을 한 거였고 사실 그 전에도 거짓 진술을 자기가 했다고 번복을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나왔고 또 대법까지 갔는데도 유죄가 나와서 실형을 살게 되셨는데 이 비망록에 의하면 이때까지 그 분이 검찰에서 어떤 이제 피해를 입으셨는지 자기가 증인으로서 어떤 검찰이 자기에게 했던 행동 같은 게 다 적혀 있었던 거죠. 근데 보면은 교육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검찰이 계속 진술 조서를 작성하고 불러가지고 예를 들어 시나리오를 쭉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공부하라고 하고 외워서 시험 치듯이 아니면 검찰이 변호사 대역을 해가지고 계속 뭐 상황극 하듯이 연기를 해보듯이 그렇게 시키고 그리고 뭐 잘 맞추면은 밥을 사주고 초밥 사주고 네, 초밥 사주고 또 못 맞추면은 분위기가 싸해졌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모멸감을 느꼈고 자기는 이 일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이렇게 써두신 게 있었는데 네 그런 사건입니다. 그 한만호 씨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진술 번복했다고 위증죄로 또 네 맞습니다. 예, 다시 기소해서. 살고 나오셔서 이제 1년도 안 되셔가지고 만기 출소한 이후에 1년도 안 되셔서 지금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뉴스타파에서도 이 비망록만을 가지고 진위 여부를 따질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사실 있잖아요. 저희도 그 일방적인 글만 보고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는데 뉴스타파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그 말을 좀 진실을 얘기해줄 수 있는 어떤 분을 찾아내셨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 중이나 되면은 그게 또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정작 한만호 씨가 6억 원을 줬다는 당시에가 한나라당 때인가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덮었잖아요. 네. 이런 검찰 좀 어떻게 지금 저도 꾸준히 그 윤석열 씨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애초에 이건 뭐 윤석열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윤석열 검찰청장이라고 전 꾸준히 부르거든요. 네네. 검찰청인데 왜 총장이에요, 솔직히. 근데 검찰청장이 지금 안 날린다고 문재인 정부 답답하다고 하는데 최근에서 제가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을 오랜만에 다시 읽었습니다. 근데 거길 보면 그 여러 가지 그 개혁에 대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과거에 그 여러 가지 일화와 이런 걸 담아놨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둔 게 검찰 얘기였어요. 계속 중간중간에 검찰 얘기 나와요. 이외에도 뭐 국정원이라든지 뭐 사법기관이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개혁안을 내놓고 막 그렇게 내용을 정리해 놓으셨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둔 게 검찰이었고 그 내용이 인상 깊었어요. 뭐냐면 언제나 그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본인이 돌아봤을 때 원칙대로 가는 게 가장 그 최선의 선택이었다. 돌아봤을 때 원칙대로 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지금 윤석열 검찰청장을 안 날린다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답답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뭐하냐. 뽑아놨더니 무능하다. 이랬는데 우리가 추미애 장관 뽑은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마치 우리가 추미애 장관을 뽑은 것처럼 일단 얘기한 것도 이해가 안 갔고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원칙대로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청장만 날린다고 이 검찰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이 일이 있었던 그 특수부라든지 그래서 이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윤석열 라인이 완전히 그 검찰청장 되면서 특수부 라인 다 끌어줬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뭐 한동훈, 박찬호 지금 완전히 또 저렇게 됐는데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개혁 과제를 완수해가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소금을 이렇게 뿌리는지 전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검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축구하다가 뭐 선수 뭐 한국 축구가 어디랑 했는데 졌어요. 그러면 그때 실수한 축구 선수 한 명한테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쟤 날린댄다.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사람 날린다고 해서 시스템이 그대로 있는데 그럼 그 선수 말고 다른 선수가 들어오면 뭐 갑자기 브라질을 이기겠어요? 프랑스를 이기겠어요? 그러면 되게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기초 체력을 다시 쌓고 선수 개개인의 영향을 집중하고 막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힘들고 지난한 과정인 거죠. 그래서 흔히 생각하기에는 어떤 잘못을 한 사람에게 되게 책임을 몰고 그 사람을 날림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하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검찰도 보면 그 조직 자체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에 집중하기보다 우리가 이제 조직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하고도 굉장히 이게 맞닿아 있거든요. 그 2심 유죄를 냈던 판사가 이제 그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름을 네. 그 판사가 2심을 유죄를 냈던 판사도 있고 그게 왜냐면 1심에서는 당연히 무죄로 나왔기 때문에 증인의 진술도 번복이 됐고 그래서 2심에서도 당연히 무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자들도 그렇게까지 취재를 안 했다고 해요. 근데 2심에서 이거를 다 뒤엎고 판사가 그 판결을 유죄라고 했고 이게 또 양승태 대법원에서 또 8대5로 유죄가 나온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보면서 또 언론도 그거에 대해서 마치 이게 확정적인 유죄인 것처럼 계속 보도를 하고 이게 결국에 유죄가 나오고 나서 그 어떤 몇몇의 진보 기자들이 검사들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어떤 내용의 문자를 보냈냐면 사필 규정이라고 해서 보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죄가 나온 게 사필 규정이 됐다. 당신들이 노력해서 수고했다. 이런 의미로 보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검사 조직 자체도 문제지만 그때 검사와 사법기관과 언론이 어떻게 작당을 해가지고 진보 인사 하나를 그때 당시에는 정말 유력한 정치인이셨고 그쵸. 차기 대통령 후보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거론을 하셨던 분인데 측근이셨죠. 네, 그런 분 하나를 정말 찍어내기 위해 가지고 검찰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보면은 아까 그 한만호라는 증인도 원래 감옥에 계신 분이었어요. 이 한명숙 총리의 사건의 증인이 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검찰에서도 자기들이 골랐던 거겠죠. 자기들이 입맛에 맞게 이 사람들을 좀 더 손쉽게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일종의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정치권에서 느꼈던 걸 보면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영화랑 진짜 똑같은. 그래서 항상 배우를 딱 설정하고 이 배우가 네네. 철저하게 그 과정도 똑같은 거고 여기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똑같잖아요. 이번에 채널A 이동재 씨랑 네. 한동훈 검사장 왜 실명이 안 나온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왜 여긴 이모 씨고 막 조국 전 장관 따님 이름은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맞아요, 진짜. 예, 이동재 씨랑 그다음에 한동훈 씨가 예. 이들이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갔던 게 솔직히 말하면 한명숙 전 총리보다 유시민 이사장의 그 영향력, 그 인지도는 훨씬 더 크잖아요. 일반 대중들한테. 근데 이런 사람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날리려고 했던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조용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이게 어느 순간 기자들 보도 안 하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요즘? 윤미향 당선자 그리고 네. 정의기억연대 여기로 가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언론이 그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우리가 딸려가는 그래서 제가 요즘 그거에 대한 일종의 하나의 아주 작은 정답은 아니고 하나의 해답으로서 요즘 전 그래서 그걸 하고 있어요. 뭘 하든 기승전 나경원, 기승전 유경원, 윤석열. 그래서 생각해보면 일베에 대한 아까 그 논쟁도 돌아가 보면 그 나경원이 일베 폐쇄에 반대했어요.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래놓고 자기는 정작 나배한 사람 네티즌 170명 고소하고 그리고 MBC 기자 3천만 원 그리고 뉴스타파 대표랑 그 황일송 기자님 3천만 원 네네. 민사 걸었거든요. 네.
아니 언론 표현의 자유를 얘기한 사람이 언론의 보도를 갖고 그렇게 민사를 건다는 건 정말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일베의 거예요. 자유죠, 일베의 자유. 예, 그래서 항상 그렇게 다루거든요. 한마디로 이들이 기득권 세력들이 본인들의 어떤 이슈를 덮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민주진영의 힘까지 뺄 수 있다면, 왜냐하면 민주당 아직 21대 국회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뭐 어쩌네 저쩌네 뭐 한명숙 뭐 전 총리에 대해서 어쩌네 윤미향 당선자한테 어쩌네 이러면서 계속 힘이 빼고 있어요, 누군가가. 네네. 이게 진짜 지지자도 있을 수 있지만 모두가 지지자라고 전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꾸준히 윤석열과 나경원을 집중하겠다. 요 둘. 네, 저도 아까 방금 제가 2심 그 판사 되게 유명하신 판사인데 제가 까먹어가지고 정영식 판사 다들 아시잖아요. 네, 국정농단에서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줬던 그 판사거든요. 근데 항상 이 검찰도 그렇고 사법기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언론도 사실은 뭐 그 일간지면 일간지 그 이름으로만 되지 사실은 기자 이름 하나하나를 언급을 하지를 않잖아요. 웬만해서는. 그리고 그렇죠. 판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아까 얘기하셨듯이 그분들의 이름을 콕 집어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다들 기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사진도 좀 남겨가지고 그들이 보도할 때는 네, 맞아요. 국민들이 알 권리라 그러고 제가 이렇게 하면은 뭐 기자한테 막 협박도 오고 했거든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할 때는 신나가지고 남 털더니 본인들이 이름 한번 나왔다고 바로 이렇게 뭐 명예훼손 얘기하고 그 사람 제가 나중에 어떻게 되면 그 진행되면 꼭 얘기할 겁니다. 그것도 기자라고 진짜. 아무튼 지금은 실명 거론이 어려우신가요? 지금은 굳이 안 하려고 합니다. 좀 나중에 한 번에 이걸 터뜨리려고. 네. 지금부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왜 매 맞을 때 딱밤 같은 거 맞을 때도 이렇게 가만히 앞에서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무섭잖아요. 근데 그분 무서워할까요? 제가 절대 안 무서울 것 같아요. 아니 별로. 무서우니까 저한테 전 보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의, 그러니까 제가 무서운 게 아니라 국민들의 어떤 비판과 저는 이게 무서워서 그런 거라고 봐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명예가 실추되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민감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신경을 안 썼다면 굳이 안 했겠죠.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몇몇 그냥 먹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저도 여기저기서 까였을 때 저도 그 아무나 대응해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보면서 하는데 아무튼 그 제가 다시 돌아와서 아까 윤미향 당선자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아예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긴 또 애매한 것 같아서 좀 짧게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떤 분이 땅땅님? 그 저번 주에 저희가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다 같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주말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그 정의연 회계 논란이 있었고 첫째로, 그리고 자녀 유학비 관련해서 또 문제가 있었고 또 뭐 있었죠? 그 2015 한일 협정 관련해서 윤미향 당선인이 이걸 알고 있었냐 미리 뭐 요런 정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을 하고 넘어가면 된다.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도 한 17분인가 18분인가 뭐 서명을 하고 윤 당선인을 조금 이렇게 수호하는 입장이 됐는데 이번에 그 안성의 나눔의 집 7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한 거와 관련해서 이거 말고도 여러 의혹들이 좀 불거지면서 이제 되게 사건이 되게 커졌잖아요. 지금 모든 뉴스가 윤미향 당선인 뉴스로 다 덮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을 하는 건 일단 정의연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의혹들 그리고 윤 당선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건 다 해명을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제가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 건 그래도 30년 동안 이제 추우나 더우나 수요일에 집회를 하면서 이 수면 아래에 있었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국제사회에 목소리를 내줬던 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가치 그리고 일본과 한국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뭐 되게 안 좋은 그런 것들 사건들까지 그 가장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준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대의 그리고 이때까지 노력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은 하고 가되 그리고 그 운동이 이제 그 색깔이 퇴색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네, 맞습니다. 그 개인의 잘잘못이 아니라 지금은 마치 모든 게 잘못인 것처럼 그렇죠. 매도당하고 있는 그게 너무 아쉽고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즐거워할 세력들이 있을 거예요. 신이 나셨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한국이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지켜왔던 가치들에 대해서 다 물타기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게 잘못된 거는 그러니까 공과 뭐
잘못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건 잘못됐으니까 다시 짚고 넘어가고, 근데 공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거는 잘한 거다 인정을 해주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지금 이 정도의 관심이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지금까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그것도 들더라고요. 아쉬워요. 네. 저도.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어떤 방증이냐면 지금까지 윤미한 당선인이 이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던 단체가 딱 한 군데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여러 단체가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서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문화가 생겼을 텐데 이 한 곳에만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만 모든 이 힘이 붙다 보니까 그게 조금 견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네, 어려웠던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은님 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최근에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렇게 되게 타겟 설정을 한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라고 의혹을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그 검찰 수사 과정과 되게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딱 정해놓고 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약간의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게 있거든요. 메신저들에 대한 불신이 좀 있어서 이 보도를 정말 내가 그대로 믿고 수요 집회도 가보기도 했었으니까 갑자기 이 보도만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의 입장으로 설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거를 보시는 분들 의견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되게 신중하게 보는 건 당연히 필요한 거고 제가 그 일베를 또 모니터링하다 본 게 아까 그 게시글 있잖아요. 조선일베가 썼다는 거 그거가 댓글을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 모든 시작은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 반일 감정을 부추기려고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실체가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자를 비롯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친일이 옳았던 것이다. 너네들은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물타기예요. 그렇죠. 그게 여태까지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작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니들의 목소리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어떤 고민 같은 건 전혀 보이지도 않고요. 그 가치까지 폄훼하는 건 전 정말 잘못됐다고 보고 진짜 그렇습니다. 이들이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걸 계기로 그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뭐 이거 여야를 떠나서 이것도 5.18 아까 민주화운동이랑 비슷하다고 봐요. 같이 우리가 그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고 일본은 여전히 그걸 부정하고 있는 것도 팩트고 지금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이유가 결정적 이유가 바로 수요 집회, 소녀상 설치하면서 1대4가 난패 있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그냥 비난을 하는 거는 조금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해명에 대해서 이 같은 민주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의견은 나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 가치까지 훼손시키려는 저들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이걸 방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되게 그렇게 생각해요. 할머니 분들도 생각이 다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럼요. 돈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사과가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다. 이런 의견이 다 나뉠 수 있는데 지금 저쪽에서는 한 명 이 중에서 뭔가 내부의 의견 다를 만한 사람들 하나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막 보도하면서 내 의견과 달랐다. 요거 하나만 나오면 끝이잖아요. 마치 그럼 되게 그 자체가 윤미향 당선자가 굉장히 권위적이고 본인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아도 그렇게 취재를 할 것 같아요. 제가 저쪽이라면. 실제로 그래서 이런 건 좀 더 신중하게 보고 저희가 뭐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좀 내용을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좀 어떠셨나요? 네, 저는 되게 일주일 만에 와서 좋았고 그리고 짐 싼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가진 줄 알았는데. 그리고 제가 아까 오프닝 때 까먹었는데 70억의 사나이 박시영 대표님께서 박시영 TV를 개국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오늘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시사 쪽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이 열렸으니까 많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사회생활을 좀 해야 되니까 혹시 제 얘기를 듣고 구독을 눌러주시는 분들은 댓글에
듣고 왔습니다. 제 이름 한 번만 언급해 주시면. 약간 영업사원 느낌인데. 아니, 사실 영업하고 여기선 주진우 라이브, 여기선 박수영. 매주 매주 월요일 화요일이고 박시영 TV 월요일 수요일입니다. 황인도진님도 나오시잖아요. 저 매월 수요일마다 나갑니다. 뭐야? 네, 땅땅님도 뭐 얘기하세요. 새날이 또 영향력이 크니까. 전 새날밖에 없어서. 근데 저 이 방송 녹화하기 직전에 봤던 방송이 생방이 뭐였냐면 주한 이유 대사님이 여기 직접 나오셔가지고 그 인터뷰도 하고 하는 걸 방송을 봤어요. 그래서 와 푸나님 역시 최고입니다. 섭외력 역시 새날이다. 역시 새날입니다. 30만. 일단 오늘 방송 여기서 마쳐야 되는데 내일 그 달타령님하고 또 그걸 나가요. TVN의 TVN 통. TVN 통. 네. 네, TVN 시사바다. 배종찬의 시사바다.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이분이 뭘 했는지 실제로 뭐 했는지도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최초로. 거기서는 선글라스 끼시나요? 그것은 비밀입니다. 직접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번 청국장 28회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주에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